많진 않아. 긴 작품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거기 차례 보면은 이제 찔레, 낙타, 첫사랑, 그다음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서릴, 그리고 빈여반, 시조 쪽에 전면의 소리 정도인데 사실 전면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민요 찾아보려고 하는데 민요가 원문을 못 찾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본문에 있는 거 원래 그 수능방에 나온 거 공략 쳐가지고 그냥 넣어놨고 서대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자로 돼 있는 거라서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야.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냥 이제 거기 여태껏 학력평가에 한번 나온 적이 이것들과 똑같은 원문이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추가해가지고 공략해서 넣어놨어. 같은 거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어차피 이제 줄거리 통해가지고 알 수 있고 그렇게 길지는 않은 건데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버전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가지고 다른 데들도 이렇게 보니까 원래 이제 나 말고도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 우리나라에. 장박사고요. 거기에서도 보니까 이제 별로 그걸 못 구했더라고. 안녕. 가다가 너 숙제 했어? 이름 써서 제출하고 일단 좀 이따 제출해.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서대주정도 종량 쳐가지고 넣어놨거든. 거기서도 이제 원문 못 구해주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도 좀 되게 오랫동안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못 구할 정도면 나도 못 구하겠다 싶어가지고 나도 찾다가 포기해서 구글에 일치하는 게 안 나와. 어떤 대목을 다 검색해도. 그거 어디서 찾아봤어요? 보통은 이게 공문이 이렇게 나오면 그 되게 주요 핵심 부분이 있잖아. 그걸 구글에 검색을 해. 구글을 검색하다 보면 이북이 뜨는 경우가 있어. 아니면 논문이나 그걸 사가지고 전문에 타이핑 해가지고 넣는 거야. 사요? 사야지. 요새 그거 저작권 걸리는데 진짜로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니네 그 예를 들면 지난번에 나왔던 그 저기 뭐였냐? 조공정 같은 경우에도 그 같은 버전이 성균관대 출판사에서 출판한 버전이란 말이야. 그럼 그거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 이제 원문 책에 사는 거야. 사가지고 거기서 타이핑하는 거지. 똑같은 버전을.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넣어주고 못 구하는 거는 중략 치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비슷한 걸 찾아. 비슷한 그거를 찾아가지고 이제 뭐 그런 자료들 하는 데도 있고 체크하는 데도 있고 고서점 같은 데 뒤져가지고 이제 그걸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가능한 부분들은 좀 웬만하면 구해주겠는데 이제 서대필정 같이 짤막한데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작품이고 이제 대충 줄거리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너무 찾기 힘들면 그거는 보통 중략 써서 넣어줄게. 시간 소비 대비 효율이 별로 안 나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작품도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은 빼고 나머지 이제 현대소설은 어차피 뭐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전문 다 어떻게든 구해서 넣어줄 거고 고전소설도 버전 같은 걸로 해가지고 넣어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트 10까지 하면 시가 문학을 한 바퀴 다 돌리는 거야. 그러면은 파트 11부터는 소설은 새로운 게 계속 들어가는데 시간은 한 바퀴 다 돌리고 파트 11부터 20까지 똑같은 거 한 번 더 돌릴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테스트 본다. 그것도.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 보냐면은 그 페이지 부분 있잖아. 페이지 부분 보고서 써 있는 거 보고서 덮고서 한번 쓰고 보고 덮고 한번 쓰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가능하면 한 페이지씩. 뭘 알려? 저는 작품의 옆에 있는 해설을 그가 외워요? 외우는 건 아니야. 보고 덮어 그리고 써. 그럼 머리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올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문제를 푸는 게 아닌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작품 자체를 그냥 한 번 더 하면서 머릿속에 다 때려 넣으라고. 진짜예요 그거? 갔어요? 쌤 이거 엄청 많은데? 많지. 심한. 심한. 소설 연습하고 안 깜짝 돼. 놀랐네. 심한. 소설 쓴 줄. 심한. 농가 관련 거 같은 거 좀 많겠지. 심한 다 쓰라고. 그 파트들만 내가 긴가 풀어줄 테니까 그거 테스트 보고 그거 테스트 같이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암기해서 들어가자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면 이제 운정이 찔레부터 들어가자. 12페이지 보자. 자, 하자. 화살표면에 나오니? 거기 보면. 되게 노는 날이 많았었다. 그래서
여기 어디냐? 몇 페이지에 나왔어? 줄에? 14페이지 있었어요. 13페이지. 아, 4개 넘었나? 나지? 누구야? 김거이잖아. 청자는 사실 그대라는 이인칭 칭어가 나오긴 하지만 그대가 지금 존재하지는 않지. 그대는 이제 부재한 대상이잖아. 그럼 뭐야? 되겠지. 자, 바라보는 대상은 여기서 보면은 찔레로 서 있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찔레를 바라보고 있는데 찔레는 여기에서 이제 뭐를 의미해? 어떤 사랑의 어떤 상징이지. 근데 찔레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한번 좀 보자. 봄별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항구로 찔레로 서 있고 싶대. 근데 찔레가 뭔지 이제 뒤에 봐야 되지. 사랑하던 사람이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그러면 뭐야? 꽃은 사랑인 거지. 그러니까 찔레라는 것 자체는 원래 뭐야? 찔레는 되게 작은 장미야. 우리나라 토종 장미인데 이제 전 세계 장미들이 되게 많잖아.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원래 자생하는 장미는 되게 조그만데 거의 찔레라고 불러. 그 가시가 나 있어가지고 조그만. 그래서 꽃이 되었을 그 이름, 오늘은 송이송이 찔레꽃으로 피워놓고 하면 꽃과 찔레꽃은 서로 대비되겠지. 꽃은 여기서 뭐야? 어떤 사랑의 완성 같은 거라면은 찔레꽃은 어때? 그거와 약간 대비되는 거지. 이루지 못한 사랑인 거지. 찔레꽃으로 피워놓고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듯 추억을 털며 이슬을 털듯 추억을 턴다는 건 뭐야? 어떤 아팠던 사랑의 기억을 털어내는 거지. 초록 속에 가만히 서 있고 싶다.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게 우는 날이 많았었어. 사랑으로 인해 되게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거지. 아픔이 출렁거려 늘 말을 잃어갔다.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뾰족한 가시로 꽃에 달고. 자, 예쁘고 뾰족한은 이게 사실은 역사적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수능 특강 그 사용 설명서 있잖아. 거기에 보면 역사적 표현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그냥 참고는 해도 사실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가 보면은 얘네가 EBS에서 만들긴 하는데 원래 평가원 검정을 받지도 않고 사용 설명서 같은 경우 이거 되게 좀 웃긴 거야. 우리가 수능 특강은 평가원 검정을 받는다고 해도 물론 제대로 받는 건 아니긴 하거든.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평가원 검정을 받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거기에 검토진이 되게 많이 달라붙어. 그래서 오류 있는 거 웬만하면 다 찾아내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물론 그게 이제 옛날에는 학원 강사들도 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학원 강사들이 계속 유출한다고 해서 그걸 잘라버린 뒤로 학교 선생님들만 하니까 이제 좀 효율이 안 나오긴 해. 오류가 좀 많이 생겨. 왜 그러냐면 학원 강사들은 자기 명예가 걸린, 그러니까 돈이 걸린 일이니까 눈에 불을 겨우 쳤는데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굳이 그거 한다고 뭐 저게 더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그럼 뭐가 역설적 표현이라는 거지? 예쁘게 뾰족한 거지. 예쁘게 뾰족한 가시. 예쁘게 뾰족한이 이제 역설적 표현이긴 한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은 명확하진 않는데 사실 예쁘고 뾰족할 수도 있잖아. 근데 예쁘고 뾰족한이 역설적 표현이래. 맞아? 난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 근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근데 사실 이게 사용 설명서 자체가 오류가 꽤 있거든. 옛날에도 보면 원숭이는 있다라는 소설 같은 경우에도 오류 해설 그대로 실어놨었어. 그래가지고 그거 내가 이의 신청했는데도 이 부분은 또 신고도 안 써요. 문학 사용 설명서 같은 경우는 팔아먹는데 그게 좀 그러긴 한데 그래서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해. 걔네가 그렇게 해서 써놓긴 했는데 난 솔직히 좀 회의적이긴 해. 이 해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뾰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슬퍼하지 말고 봄결이 초록처럼 흐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이 찔레라는 거는 뭐야? 가시를 가지고 있지. 가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거야? 어떤 이거 상처라던가 어떤 시련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찔레를 무성하게 피웠다라는 건 뭐야? 사랑의 이별을 극복한 성숙이지. 그래서 찔레로 이제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서는 성숙을 소망하는 거지. 그래서 주제의식은 뭐야?
이별의 아픔을 승화하고 성숙한 사랑을 소망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초록이 흐르는 계절에 흰 찔레꽃 했으니까 이 찔레는 흰색이잖아. 그리고 초록 나오니까 색채들이 좀 나타나.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모르겠는 거. 다 됐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페이지 23페이지 낙화 첫사랑. 지워도 되니? 자, 그 다음에 화자 표면에 나오니 낙화 첫사랑. 나 나오지. 나. 청자는 거기 보면은 그대라고 나오는데 사실 그대에게 정말 이제 말을 거는 어투는 아니잖아. 사실 이것도 약간 부재의 느낌이 있지. 정말 말을 거는 어투인가? 사실 이게 좀 애매해. 이게 독백체일 수도 있고 혹은 대화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여기에서 뭐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평서문어를 자꾸 얘기를 하잖아. 지켜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찌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좀 더 독백체에 가까운 느낌이긴 하지. 그대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 혼잣말하는 느낌이 좀 더 강해. 그 다음에 바라보는 대상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낙화라고 돼 있는데 꽃이 떨어지는 거를 비유해가지고 뭐를 표현하는 거야? 이제 첫사랑에 대해서 첫사랑의 이별의 표현을 한 거지. 첫사랑의 실패.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한번 보자. 자, 그대가 아찔한 절벽 끝에 바람의 얼굴로 서성인다면 그대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찔한 절벽 끝에서 떨어진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대는 사실은 모이기도 해. 그대 자체가 떨어지는 꽃, 낙화일 수도 있는 거지. 비유적인 표현이야. 옷깃 부둥키며 수선스럽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야? 낙화를 담담히 수용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를 수용하겠다는 거이기도 해? 첫사랑의 이별을 담담히 수용하겠다는 의미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꽃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별을 상징하잖아. 그거를 수용하겠다는 건 뭐야? 이별을 수용하겠다라는 것도 되는 거지. 첫사랑의 이별을. 그대에게 무슨 연유가 있겠거니 내 사랑의 몫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나의 몫으로 그대의 뒷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 모두 돼. 이별을 지켜보겠다는 것도 되고 낙하를 지켜보겠다는 것도 되지. 손 내밀지 않고 그대를 다 가지겠습니다. 이거는 좀 되게 내용이 앞에랑 약간 상반되는 느낌도 있는데 손 내밀지 않고라는 거면 낙하를 그대로 보면서 그대를 다 가지겠다라는 거는 이 첫사랑의 이별이 결국에는 뭐이기도 한 거야. 사랑의 완성이기도 하다라고 보는 거야. 첫사랑은 어차피 이제 실패를 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그 첫사랑 자체를 완성하는 건 어떻게 보면 뭐라는 거야? 이별이라는 거지. 물론 첫사랑 해가지고 결혼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나쁜 거. 나쁜 거. 아, 운이 좋을 수도 있잖아 정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만나보고 그런 거. 그렇지. 와이프가 있는데. 그래서 아주 조금만 먼저 바닥에 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바닥에 닿는다라는 건 여기 낙화가 떨어지는 건데 바닥에 닿겠대 자기가 먼저. 그리고 가장 낮게 엎드린 처마는 이제 치마의 방언이라고 그러지. 치마를 끌고 추락하는 그대의 속도를 앞지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사실은 상징적 의미인데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뒤로 가면서 한번 또 보자.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거는 뭐야?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개념을 보지. 사랑을 한다는 거는 자신에 대한 사랑이 먼저라는 거지.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남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사랑은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야. 그거를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된 정서는 뭐겠어? 이 깨달음과 어떤 수용적 자세가 나타나지. 자, 그래가지고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대보다 먼저 바닥에 닿아 강보의 아기를 받듯 온몸으로 나를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실은 이제 낙하하는 속도보다 나를 먼저 바닥에 닿고 그거를 통해가지고 이제 나를 받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가지고 자기를 이제 구원하겠다라고 보통 한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먼저 구원을 해야지만 모두 할 수 있다는 거야. 타인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애매하긴 해. 근데 그냥 맨 마지막 시어를 보면 나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나에 대한 어떤 구원, 나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낸다라고 보고, 그러면 어때? 이제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지, 내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자기를 먼저 사랑해서 구원하고 타인을 사랑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이게 뭐 이제 정확하게 이 수용에 대해서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은 아니야. 사실 이게 명확하게 가지는 않지. 두 개가 서로 상반되게 가잖아. 그래가지고 규제의식이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은 첫사랑의 실패에 대한 수용과 그 다음에 플러스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래. 그러니까 해설 자체를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사실 나는 이 파트 자체가 딱 이렇게 딱 와닿는 느낌은 아니야. 그러니까 시 자체가 이렇게 딱 와닿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시들이 있고, 얘는 그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시 느낌이거든. 보통 보면 우리가 뭐 김남주의 뭐 겨울바다나 이런 식 보면 딱딱딱 떨어지는 딱 틀이 있어.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논리적으로 어긋나는 게 없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성의 꽃이라는 시에서 보면은 그 앞에는 쭉 이제 서민들의 힘겨운 삶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최두석 성의 꽃 가면은 맨 마지막에 갑자기 이제 그 시대현실 비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뭔가 서로 다른 주제의식이 같이 실려있는 시들이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그런 거를 해석할 때 그냥 주제를 두 개를 열고 해. 따로 나눠가지고 이건 이거, 이건 이거 안 이어지더라도 그냥 합해 놓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이거 별개 가고 일면 요거 이연 별개 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연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느낌이다라는 게 딱 감이 오진 않잖아, 상징적 의미 자체가. 근데 그냥 그 시어 자체의 앞뒤를 해석을 해보면은 그냥 나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는 게 뭐다? 남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게 뭔 얘기인지 난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게 사랑의 소통에 대한 이해라고 그냥 이해를 하는 거야. 이 시 자체를 이해를 해.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 요거 같은 경우엔.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29페이지 김광규 신미한 옛사랑에. 요거는 이제 김광규 시 중에서 가장 어떤 그 김광규가 왜 이런 시를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대목을 나타내는 시인데, 이제 화자는 거기 뭐 우리라고 나와. 그리고 보면 청자 관계가 되게 애매해지지. 소시민이야, 소시민. 소시민이라는 건 뭐야?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 자, 바라보는 대상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지. 29페이지의 우리랑 그 다음에 18년이 지나가지고의 우리로 바뀌어.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어때? 어떤 젊은 시절에 꿈을 가지고 있는 순수했던 시절이지. 여기에서 18년 경과에서 뭘로 바뀌어? 이제 소심해, 현실에 안주하는. 어쨌거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정서는 뭐야? 성찰이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정서를 나타내는 시어로 뭐가 나와? 부끄러움이 나타나. 하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그런 상황을 나타낸 시야. 그래서 주제는 뭐야? 희미한 옛사랑이라는 건 뭐지? 희미했던 어떤 순수했던 젊은 날이지. 젊은 날의 과거의 젊은 날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 거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그래가지고 순수했던 젊은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이겠지. 자, 요 순수했던 놀이는 언제야? 사회부가 나던의 세미치라고 하지. 사회부는 언제 일어나? 1960년. 60년. 그치? 자, 그 다음에 18년 지났으니까 언제야? 1978년. 유신정권 시대지. 79년에 이제 그 박정희가 암살되니까. 뭐 어때? 유신정권 독재가 가장 극에 달했던 시기잖아. 암울한 시기. 두 개의 차이가 뭐가 있어? 이때는 가난해. 자유가 있지. 이때는 그래도 어때? 부유해졌지? 억압적인 세상이 있는 거지. 그리고 또 결정적인 차이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이 생기면 뭐가 생겨? 책임감도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젊은 시절에는 이제 그 독재에 항거하고 막 이런 게 되는데 나이 들어서는 그게 되게 힘들잖아. 내가 당장에 항거하다가 뭔가 감옥에라도 들어가면은 우리 애들은 어떻게 막 이런 느낌이 되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제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부끄러워하지만 그렇다고 이 현실의 안주를 부끄러워해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이제 당장 현실에 저항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대목은 안 나와. 거기에 순응하는 모습뿐이 안 나오지. 그 부분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부끄러워하기만 해. 자 보자. 4.19가 해던 나던의 새밑 그 한 해의 끝에 연말에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을 품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자 여기서 이제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이거는 거기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 살기를 믿었던 거죠. 정치는 여기서 뭐야?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정치의 목적은 인간들의 이제 살아가는 사회를 이끌어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게 맞지만 실제 정치는 어때? 되게 더럽지 사실은. 그래서 뭔가 자기 이득을 추구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잖아. 그래서 사실 뭐 보면은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어. 정치인들한테 무슨 뭐 타협과 협작과 아니면은 뭔가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뭔가 이용하고 막 이런 것들은 정치인의 스킬이라고. 사실 정치라는 거는 그 정치학과에서 보면은 정권 정치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되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근본적인 그런 거에서 벗어나 있는 거지. 우리가 주식이랑 거 비슷해.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그 회사에 저거를 사는 거잖아. 회사에 투자를 하는 개념인데 지금은 투기가 돼버렸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정치는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 산다라는 건 순수한 삶을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순수한 삶을 위해서 뭔가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서. 그런데 이제 하얀 입김을 뿜었다는 건 이제 가난한 거지. 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 자, 그래서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내. 결론 없는 모임이라는 건 뭐야?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였는데 하지만 그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시도인 거지. 끝낸 밤 우리는 해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면 체크해놔. 이거 가난한 술이지. 가난한 사람들이 마시는 술. 나중에 뒤에서는 이제 좀 더 풍요롭게 마시지.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젊은 시절의 고민들이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정껏 불렀다. 노래라는 건 여기서 뭐야? 열정, 어떤 이상 이런 거지.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뭐야? 이 순수함이 사라질 것을 암시한다라고 그래. 별똥별이 되어서 떨어졌다라는 건. 다음 페이지로 가보자. 자,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자, 이 시기에 사이에 뭐가 있었어? 산업화가 있었지. 경제도 많이 나아졌고 사실. 자,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무엇인가가 돼요. 무엇인가는 여기서 뭐야? 이제 기성세대, 소시민이 된 거지. 현실에 안주하는.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돼요. 넥타이를 메고 다시 모였다. 넥타이라는 건 현실에 억압된 삶, 얽매여 사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그래. 뭔가 묶고 있으니까 목을 묶는다는 건 좀 상징적인 의미잖아. 또 회비를 10,000원씩 걷고 처자식의 안부를 묻고 월급이 얼마인가를 서로 물었다.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이지. 현실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이 하고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고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월급도 올라가니까 즐겁게 세상을 개탄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상황인 거지.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왜? 억압적인 정치 현실 때문에 그러지. 잘못하면 어때? 이제 잡혀가잖아. 잡혀가가지고 이제 고문당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아무도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노래 아까 뭐였어? 어떤 순수와 열정을 노래하지 않았다는 거지.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는 대포와 아까 대비되지. 아까 대포 싼 술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접고 헤어졌다. 여기서는 포커를 하러 가고 여기서는 춤을 추러 가고 유흥을 즐기러 간 거야. 그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거야. 여기서는 허전하게 동숭동길을 걸었다. 동숭동길은 이제 과거에 이제 자신들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곳이지. 돌돌 마른 달력을 소중히 옆에 끼고서 이거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순응한다라고 얘기를 해. 달력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나타나니까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는 삶을 표현한다라고 그래.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우리의 옛사랑은 젊은 날의 순수와 열정이지. 거기가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이 수상하게 서 있고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건물들 모습들은 다 변했는데 자연은 그대로인 거지.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그래서 어때? 그게 성찰의 매개체가 되는 거야.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아직도 남아 몇 개의 마른 잎을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몇 개의 마른 잎이라는 건 여기선 실제 마른 잎보다도 뭐야? 자신 남아있는 어떤 과거의 순수함,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순수함 같은 거에 상징하지. 그거를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반복법이지. 반복을 통해 가지고 부끄러움의 정도를 부각하지. 바람에 속삭인 귓전으로 흘리며, 귓전으로 흘린다는 건 뭐야? 애써 외면하는 거지. 왜? 부끄러움을 느끼면 그렇다고 지금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그걸 애써 외면하면서 우리는 짐짓 등년의 건강 이야기도 했고, 그 부끄러움을 떨치기 위해서 또 한 발짝 깊숙이 늪이라는 건 뭐야? 현실의 어떤 삶의 굴레지. 소시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굴레에 발이 묶였다라는 느낌인 거지. 그걸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서도 안 되는 거지. 사실은 나이가 그만큼 들었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뒤로 가보자. 페이지 34페이지 서래. 자, 김남주 시기 화자는 이제 표면에 나오니? 난 어딘데? 나도 아니다니까. 성자는 표면에 나오지 않지. 그래서 고백해고. 바라보는 대상은 일단 보자.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이 투명한 빨래처럼,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처럼 표현돼 지지각화했지. 바람을 그럼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의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니게 된다. 이제 나무에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부는 모습을 빨래가 걸려있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건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걸려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지. 자, 그래서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사실은 여기서 바라보는 대상은 뭐야? 나지. 나는 그래서 뭐랑 비슷한 거야? 나무, 앤드 바람과 같다. 왜 얘네는 혼자가 아니야. 그래서 나도 어때? 혼자가 아니야.
약간 사실 저런 거 비슷하지 않아? 옛날에 보면 플라타너스 시가 있거든. 플라타너스라는 시. 거기 보면 플라타너스 내가 외로울 때 나는 그 길을 너와 함께 걸었다 이런 시가 나오거든. 플라타너스는 대표적인 가로수잖아. 그러면 내가 외로울 때 어땠다는 거야? 가로수길을 혼자 걸었다는 뜻이거든. 근데 그 플라타너스한테 위로를 받는다는 내용이야. 혼자 있는데 나무가 옆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때? 나무와 바람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혼자가 아니야. 나는 누가 같이 있어줘? 거기 보면 하늘만은 나랑 같이 있어주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이제 힘들고 외롭더라도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나무와 바람 이야기를 끌어온 거지. 실제로는 혼자겠지. 하지만 자,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나에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지 않았느냐. 하늘은 여기서 하늘 자체도 되지만 뭐야? 어떤 신적 존재, 절대자 같은 개념도 될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 하늘은 신을 의미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 어디쯤이다 라고 하는데 은총과 섭리라는 거는 뭐야? 어떤 신의 은총, 신의 섭리, 긍정적인 것들이지. 나의 삶은 항상 뭐였어? 은총이었어. 또 신의 섭리였어. 근데 이게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삶이 항상 힘겨운 것도 있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 돌층계와 자갈밭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뭐야? 어떤 고난과 시련이 함께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라는 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은총과 섭리 같은 거긴 하지만 동시에 어때? 고난과 시련도 함께 있다는 거야.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뭐야?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은총과 섭리를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돌층계와 자갈밭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삶은 언제나 은총과 섭리이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적진, 이제까지는 줄임말이지. 이적까지 말로써 풀던 마음. 말로써 푼다는 건 뭐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에이씨 막 이랬던 마음 말없이 사귀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주변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사실 여기 주제의식이 바로 나타나지. 자, 설이라는 거는 눈 내리는 날인데 사실은 이게 뭐 새해적인 느낌이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밑에 보면 새해 눈시울이라는 표현도 나오잖아. 그래서 주제의식 자체는 뭐야? 너그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새해의 다짐이지. 사실 이게 주제의식인 거잖아. 그냥 그대로 드러나지. 황송한 추경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라고 얘기를 하지.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구는 백설을 담고 온다. 자, 새해에 보니까 설일이잖아. 눈 내리는 날인데 순수의 얼음꽃은 눈을 의미하지. 눈이 승천한 눈물들. 승천한 눈물은 뭐겠어? 사실은 이제 뭐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게 승화돼가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눈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때? 그 고난과 시련이 어떤 신의 은총과 사랑으로 바뀌어서 내린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지금 내리고 있는 눈의 모습은 원래 뭐가 승천한 거야? 눈물이, 고난과 시련이 승천을 통해 가지고, 승천이라는 건 일종의 뭐야? 승화지. 눈은 뭐야? 신의 은총과 섭리로 바뀌어서 내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기녀반은 한시인데 5월 율시지. 율시는 어때? 수학경리로 돼 있잖아. 수학경리 특징이 뭐였어? 합년 두 줄이 됐고 경년 두 줄이 됐고, 그리고 합년과 경년이 대꾸와 대비를 완벽하게 이루면 이거를 주로 뭐라고 해? 이제 성당시를 본땄다라고 얘기를 하지. 당나라가 가장 시가 성행하던 시기에 시 형태를 완벽하게 뜬 건데, 근데 또 꼭 이걸 완전히 다 지키진 않아. 그대로 갈수록. 그래가지고 대충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보면 돼.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운자가 있지. 운자는 뭐야? 소함, 경미의 제일 끝에 자들. 그러니까 이행, 사행,
육행 팔행의 끝에까지 류, 추, 주, 유가 뭐야? 운자인 거지.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성조를 맞춘 문자야. 소리랑 성조 둘 다. 자, 내용을 보자. 이제 기념한 자체는 거기 보면은 처녀적 친구들에게 붙임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이렇게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처녀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낸 시지. 옛날에 놀던 길가에 초가집 짓고서 날마다 큰 강물만을 바라본단다. 거기에 거울에 새긴 난새는 혼자서 늙어가고. 자, 앞에는 이제 얘 놀던 길가에서 초가집 짓고 날마다 큰 강물을 바라본다는 건 이제 풍경을 나타내는데 거울에 새긴 난새가 늙어갔다라는 거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화자 자신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늙어가고 꽃동산의 나비도 가을 신세라는 건 뭐야? 퇴락하는 계절이잖아. 그래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이제 퇴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근데 거기 두 개가 대꾸지. 거울에 새긴 난새 늙어가고 꽃동산의 나비도 가을 신세고. 어때? 대꾸를 이루지. 이게 이제 수암경미 특징이지. 또 쓸쓸한 모래밭에 기러기 내리고 저녁비에 조각배 홀로 돌아오는데 이것도 어때? 기러기와 조각배를 어때? 서로 대꾸를 만들었지. 자, 그 다음에 어때? 앞에 부분 이제 함령과 경련이 대꾸 대비를 이루는지 한번 보자. 봐봐. 거울에 새긴 난새는 혼자 늙어가고 나비도 가을 신세이고 이거는 어때? 이제 자신의 모습인 거고. 쓸쓸한 모래밭에 기러기 내리고 저녁비에 조각배 홀로 들어오는데 이거는 그냥 화자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배경적인 정서인 거지. 쓸쓸함을 부각하는 정서야. 그럼 앞에는 주로 나의 모습이고 뒤에는 주변 풍경의 모습이잖아. 그래서 대비를 이루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대꾸되나? 한번 봐봐. 거울에 새긴 난새는 혼자 늙어가고 쓸쓸한 모래밭에 기러기는 내리고 소동산의 나비도 가을 신세란다. 저녁 위에 솔 조각배 홀로 내려오는데 보자. 거울에 부사어 새긴 반영어 난새가 주어 혼자서 부사어 늙어가고 서술어 쓸쓸한 반영어 모래밭에 부사어 기러기가 주어 내리고 서술어 주어 서술어 관구관구 이 정도면 대꾸라고 볼 수 있지. 대체로 비슷해. 혼이 다 했지? 고생했어. 그리고 또 보자. 꽃동산의 관영어 나비가 주어 가을의 관영어 신세이다 서술어 저녁의 관영어 뒤에 부사어 조각배가 주어 홀로 부사어 돌아온다 서술어. 잘 가라. 약간 애매하게만 그래도 주소가 딱 나오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대꾸라도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사실 한자로 하면은 이게 한글로 번역돼 있는 거라서 사실 좀 그렇지만 대체로 이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도 대꾸를 이뤄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 형태를 그래도 잘 지킨 형태인 거지. 사실 험한서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시 형태 자체를 좀 잘 지키는 사람이야. 어떤 그 율시나 이제 저런 그 형태 자체를. 그에 비해서 이제 정약용 같은 사람들은 한시를 쓰긴 쓰는데 한시 형태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일반적으로 이제 율시나 그 절구를 잘 안 쓰기도 하지만 이제 지키더라도 그 형태를 쓰더라도 그 형태를 잘 안 지켜 기본적으로. 자, 그래가지고 하룻밤에 비단 창문 닫힌 내 신세를 생각하니 자신의 신세 이제 그 화자와 그 친구들과 단절된 거지. 어찌 애정놀이 생각이나 하랴 옛날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지. 그래서 제일 앞에 부분에 뭐야? 얘 놀던 길가에 초가집 짓고서 날마다 큰 강물만 바라본다는 건 지금 나의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94페이지. 자, 사사시조지. 요거는 옛날에 한번 수능특강자에 실렸던 작품이야. 그때는 이제 그 어느 궁녀라고 해가지고 실렸었지. 거기 보면 65페이지에 보면 나오잖아. 그렇게 이제 실린 적이 있어. 자, 그래서 안 못해든 고기들아 내 와 든다. 너희 왜 와서 들었느냐 여기에. 너를 몰아다가 엮어 잡히어든다.
누가 너를 몰아다가 네 너를 몰아다가 누가 너를 몰아다가 여기에 잡혀들었느냐. 고기들한테 말을 거는 식으로 되어 있지. 고기들한테 뭐를 해? 도노법으로 불러가지고 말을 거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지. 질문. 북해 청소, 북해 맑은 연못. 그러니까 북해 맑은 바다. 소는 연못도 되지만 깊은 곳도 돼. 어디에 두고 이 못에, 이 연못 작은 곳이지. 그럼 북해 청소는 넓고 자유로운 공간이고, 못은 어때 좁고 답답한 공간이지. 와서 들었느냐. 들고도 못 나는 정이야. 네오 다르야. 들어왔다가 못 나가는 마음은 너나 나나 다르겠느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작가가 궁녀일 것이라고 추측을 해. 왜 한 번 이제 궁궐에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화자가 궁녀일 것을 추측하는 그런 시조야. 종병상련을 느끼고 있지. 궁리들한테 대해서. 오케이, 다음 또 보자. 68페이지 전면은 소리. 자, 전면은 소리는 민요 계열인데 사실 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같이 들어가 있지. 괜찮아? 그래서 일종의 모순 역할로의 노동요의 계열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플러스 해가지고 시집살이의 모달품 이런 거를 이제 며느리 부자를 써가지고 부요라고 그래. 시집살이라고 해.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이 같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내용을 보면 불가치도 더운 날에 외가치도 험한 직유법을 두 가지나 썼지. 그러면서 대꾸를 했지. 직유와 대꾸를 했어. 사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민요나 가사문학 나왔을 때 대꾸, 직유 이런 건 거의 많이 나오는 그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꾸를 통해 가지고 뭐 하고 직유를 통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건 거의 맞아. 사실 고전 시각에서 거의 많이 나타나는 형태야. 외가치도 험한 맛을 과장이지. 또 불가치도 덤고 외가치도 험한 과장법. 한 골 매고 두 골 매고 삼세 골 매고 나서 점층법이지. 한 골, 두 골, 세 골, 점점점. 땅이라 내려보니 먹물로 품은 듯하고 하늘이라 쳐다보니 별이 총총 바뀌었구나.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는 거지. 밤이 됐다라는 뜻이야. 처음에 낮에 시작해서 불같이 더우니까 시간이 그만큼 경과돼서 오랫동안 노동을 했는데 행주치마 떨쳐입고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 하신 말씀 아가 며느라 무슨 일로 그렇게 늦게 했느냐. 친정어머니 죽었다고 보고 왔다. 설상가상이지.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어머니까지 돌아가셨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량 쳐 있는데 이 부분은 못 찾겠어. 똑같은 거를 여기저기 뒤져보고 무슨 민요집 같은 거 다 뒤져봐도 못 찾겠어. 다른 데들도 이거 못 찾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중량 쳐놨어. 아이고 답답 우리 엄마요. 아이고 감탄사지. 명산적 표현이 나타나. 살아생전 못 본 얼굴 뒷세상에서나 보려 했더니 아마 행상길에 가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지. 행상길이라는 건 여기서 행상은 떠돌아다니는 장사꾼이 아니라 상여꾼을 얘기하는 거지. 서른도의 행상꾼아 조금만 좀 그 행상꾼은 이제 상여 들고 가는 사람들이지. 꾸나 잠시 조금만 멈춰줘서 왜 어머니를 잠깐이라도 더 보고 싶은 거지. 우리 엄마 얼굴 주검이나 한번 봅시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들은 채도 아니하고 상도꾼 황천길로 가는구나 하면서 어머니와 이별하는 슬픔을 나타내는 민요야. 특별한 내용은 없지. 그렇게 해가지고 반면은 소리가 끝났고 73페이지 사설시조.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신환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정조 순종 때 문신이고 강원강사로 보통 재임을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뭐 12수의 시조를 남긴 사람인데 이게 이제 그 백성들의 어떤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것도 많이 나타내고 뭐 강원도에 무슨 뭐 흉년이 되거나 뭐 그러면 상소문 올린 기록도 있고 좀 그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약간 좀 백성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벌의 줄 잡은 갓이래. 거기 보면은 벌레가 줄을 쳐놓은 갓
자, 갓은 왜 벌에 줄을 쳤을까? 우리 갓 얼마야?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갓이 얼마니? 당시 기록으로 쌀 40가만이야. 자, 40가만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만히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8kg거든. 아니지. 한 가만히가 16kg인가 그래. 우리 쌀한포대가 요새 몇 킬로야? 8kg지, 큰 게. 우리 요새는 반짜리 먹잖아. 그러면 뭐야? 4kg짜리도 많이 먹지. 이게 5만 원이지. 자, 봐봐. 10만 원, 20만 원이네. 자, 그럼 곱하기 40하면 800만 원이네. 샤넬백 하나 가격이야. 자, 그래서 갓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올려 쓰는 거야. 허르면 새로 사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양반들 같은 경우에도 가난해서 몰락하면 어때? 갓을 계속 이제 옛날에 물려받은 거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 보면 벌레가 줄 쳐놓은 거미줄을 쳐놓은 갓을 쓰고 그만큼 이제 낡은 갓이지. 헌옷 입은 저 백성이 그 무슨 정원으로 이제 정원은 뭐야? 진정한 바람이 있어서 두 손에 소지 쥐고 이제 관아에 진출하는 진정. 근데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배운 사람이지. 사실 갓도 썼으면 양반 출신인 거고 가난하더라도 어쨌거나. 자, 공사문을 들이다라. 공사문 이제 공적인 어떤 일을 하는 분, 그 관아에 와가지고 들이다라 앉는구나. 동헌들의 쥐 같은 형방과 병 같은 나들들은 자, 이거는 뭐야? 이제 지급법을 써가지고 대상을 비하하고 풍자하고 있지. 그 대상들이 어때? 부정적인 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야. 형방과 나졸은 뭐야? 우리 형방은 이제 그 형을 집행하는 그 역할을 하는 육방이 있었잖아. 보통 그 사또 밑에는. 그래서 그 형벌을 집행하는 애들이지. 아레어라 한 소리에, 아레어라는 인용이지. 한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하울말을 다 못하니. 즉 뭐야? 평상시에 형방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미세를 부렸으면은 이 백성이 와가지고 제대로 말을 못한다는 거지. 사실 신분상으로 보면 갔었으면 이 사람은 양반인데 형방 같은 사람들, 나졸 같은 사람들은 뭐야? 원래는 평민이나 중인 계층이잖아. 그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권력이 더 센 거지. 조선 후기 가면 더 그랬지. 자, 못하니 옳은 송리가 굽어지네. 송사의 이치가 굽어진다. 제대로 소송이 안 된다라는 거지. 사실 서대줄전 봐도 이 벌해줄 자본가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대줄전이랑 되게 묶어가지고 내기가 쉬운 게 거기서도 보면 올바른 송사를 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 서대주가 이제 보면은 쥐고 이제 거기 타남주라는 애가 나오는데 걔가 다람쥐야. 근데 이제 이 서대주가 이 다람쥐네 알밤을 훔쳐. 그리고 물건을 훔쳐와 흉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부유해져. 그래가지고 이제 다람쥐가 얘가 훔쳐갔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벌이거든. 재판을 벌이는데 거기서 쥐가 이제 그 원님 앞에 가가지고 나는 되게 막 옛날부터 부유했던 사람이고 저딴 그 물건을 안 훔쳐도 되고 그리고 이제 쟤는 원래부터 나쁜 놈이어가지고 보면은 뭐 이제 가난한 사람들 잡아다가 막 뭐 하고 일 시키고 뭐 그래서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죄를 누명을 씌우는 것 막 이래가지고 이제 다람쥐를 모함해 오히려. 그래서 다람쥐가 욕해가고 이제 쥐는 이제 번성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평론을 보면은 그래서 쥐들은 번성했는데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서 보는 족족 죽이고 다람쥐는 사람들이 귀여워했다 그래서 인광 보고 이런 거에 나타나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이제 송사가 잘못된 거에 대한 대표적인 이제 사례인 거지. 그래서 요 시조랑 그 소설은 지금 수능 특강에 같이 묶여있진 않은데 뭔가 같이 묶어서 내기 되게 좋은 작품이긴 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송사가 굽어지네. 아마도 평이근민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평상시의 백성과 가까이 하는 가까울 문자잖아. 평상시의 백성과 가까이 하여야 도달민정 백성의 마음, 민정이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지. 백성의 마음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백성과 친근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할까? 제3인 가정 나가 아니면 테스트 볼까? 그 재판인 그거를 이거 다 나가요, 수? 아니 그냥 핵심적인 부분만 딱딱딱 좀 짚어줄 거야. 해가지고
핵심적인 부분만 짧게 찝어주세요. 자 보자. 80페이지 제3인간이요. 제목이 제3인간형이면 제1인간형이랑 제2인간형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제3인간형인 거야. 주인공은 거기 보면 석이라고 나오지.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그리고 제1인간형이 있어. 조은이라는 사람이지. 그리고 제2인간형 미라는 사람이야. 원래 얘네들은 이제 소설가야. 소설가. 조은은 원래 되게 사명을 강조하는 사명 중심적인 인물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명을 포기하고 사업가가 돼버려. 그래서 세속적인 삶을 살지. 뭐를 계기로? 다 마찬가지만 6.25를 계기로. 그럼 제2 인간형 이름이 미이예요? 미이야. 자, 미이는 얘를 쫓아다니던 문학소녀야.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거죠? 존경하는. 근데 얘는 원래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6.25를 계기로 사명을 찾는 사람이 됐어. 그래서 간호장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야. 6.25를 계기로. 석인 사람은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사명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사명을 추구하지도 않는 되게 회색분자 같은 사람이야. 박쥐 같은 중간에 껴있는. 그래서 제1인간형과 2인간형 사이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제3인간형 아닌가? 나 같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소설을 끝내.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제3인간형인 거야. 안 보여요. 그래서 얘는 소설가에서 지금 먹고 살려고 학교 선생님이 됐거든. 얘는 자동차 사업가가 돼. 자, 봐봐. 느낌이 얘는 소설가에서 완전히 바꾼 거지. 얘는 소설가에서 그래도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렇다고 막 세속의 일은 안 하고 그래서 학생 가르치는 정도의 일까지만 할 거야. 이거고, 여기는 원래 이제 되게 부잣집 딸이었는데, 뭐 세속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나는 사명을 찾아서 간호장교가 된대 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세 사람의 길이 완전히 다른 거지. 그래서 이제 제1, 제2, 제3인간이 되는 거야. 자, 발단 부분은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의 상황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사실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긴 하는데, 주로 대체로 이제 석의 관점에서 많이 봐. 제한적 작가 시점에 봤었긴 해. 토요일 오후였다. 대충 소리한다고 빗자루에 물이 담겨있는 바켓스며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며 떠들던 아이들도 이미 물러간 데 있고, 학교지. 학교 안에서 교무실 안에서 이제 멍 때리고 있어. 성이 멍 때리고 있는데 집에 가봤자 뭐 할 것도 없고 가난하기도 하고. 자, 그러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 갑자기 조은이 찾아와. 조은이 찾아온 이유는 사실 이제 미이랑 만나면서 뭔가 자기 신경의 변화가 생겨서 그래. 근데 사귀어서? 만나서 무슨 사귀어서요? 아니면 그냥 만나서요? 그 전에는 사실 이 미이란 이게 중간에 내용이 나오는데 이 미이라는 인물이 이제 조은을 쫓아다녀. 동경해가지고 좀 유명한 소설가였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다니는데 이제 미이가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6.25 때 헤어져. 맨 마지막에는 이제 미이가 넥타이를 하나, 그러니까 그 6.25 때 헤어지기 직전에 미이가 이제 백화점에서 선생님 좀 편하게 사세요. 그렇게 사명 풀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넥타이도 하나 선물해주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고서 이제 전쟁 때 헤어지고 나서 얘는 어딘가 막 가서 숨어 있다가 뭐 운수 사업 해야 되겠다 전쟁 때 그래가지고 자동차 사업 하다가 돈 엄청나게 버는 거고 이 사람은 피난 가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완전히 몰락해 집안이. 부잣집 딸이었는데 완전히 몰락해서 부모도 이제 병 걸려가지고 이제 오는 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올바른 행방불명에서 사라지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조은이 이제 전쟁 끝나고 부산에서 있다가 미희를 만나. 지나가던 미희를 발견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내냐 막 그래가지고 이제 힘겹게 지내는 얘기를 듣고서 아 그러면 내가 다방이라도 하나 차려줄까 라고 생각을 해. 돈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미희가 나중에 이제 좀 생각해볼게요 그러다가 아 나는 거절하겠다. 난 차라리 간호장교가 되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조은이 충격을 받은 거지. 아 나는 지금까지 사명을 지키는 뭐 되게 자존심 센 소설가로 살다가 사명 완전히 포기하고 사업가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미희는 나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서 충격을 받고서는 자기 받은 충격을 좀 치유하는 차원에서 옛날 친구인 석을 찾아온 거야. 이 찾아오는 부분에서 소설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석은 학교에서 이제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자동차 도구승용차 몰고 조은이 나타나는 거지. 가난한 사람인데 되게 부자가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자기 친구가 된 거지. 친구가 부자가 된 거지. 자, 그래가지고 거기 어디로 가냐면은 82페이지 한번 가봐.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전개에 보면은 어느 구름 속에 숨었다가 이렇게 불쑥 나타났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교훈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그 구름장을 벗겨버린 바람이 불었다네. 바람은 모르겠어. 이겠지. 자네가 구름 속에 숨고 또 이렇게 나타나고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일세. 여부가 있겠는가 지긋지긋하게 살아야지. 이게 뭐 말장난을 하면서 쭉 하지.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한번 봐봐. 이제 83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기적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네가 이렇게 출세한 게 이제 그 조은이 출세한 걸 보면서. 근데 그 전에는 어때? 작가 조은이라면 이러면 나오고 독특한 철학적인 명제를 그것을 담는 난삽한 문체에 고집하는 작가로서 개성이 뚜렷한 존재였고 뭔가 작가로서의 자존심이 되게 센 사람이었다는 거야. 문학에 대한 결백성도 굳게 지켜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어때? 사업가가 돼가지고 나타나니까 이게 어안이 벙벙하는 거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문학소녀가 많았다라고 나오지.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미인 거야. 그래서 또 이제 또 밑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신음하면서 찾아 얻으려는 사람만이 시인을 할 수 있다. 막 이런 되게 어때? 어떤 되게 작가 정신, 장인 정신을 발휘하는 그런 작가였단 말이야, 조은이. 근데 오히려 어때? 얌전한 모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식으로 오히려 완전히 제일 먼저 타락한 개념이 된 거지. 타락한 사람이 된 거지. 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항상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해도 도달한 것만이 진리라고 단정하는 그는 그러므로 과작이었고 과작이라는 거는 어때? 작품을 적게 냈고 그래서 궁하였지만 절대 매문 글 팔아가지고 생리 유지하려고 안 하고 내가 쓰고 싶은 글만 썼다라는 거지 조은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초라한 몰골을 하고 있는 그는 외면적인 사람은 도무지 무관심하였다. 자, 사람이 도무지 무관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래가지고 부인덕으로 아기들을 굶지는 않았으나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이 몸차림이 무관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적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노인해 하지. 그리고 이제 쭉 자기가 있었던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여기서 석은 조은이 갑자기 왜 찾아왔을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학교 선생님이니까 당시만 해도 이제 좀 이 학교에 좀 우리 애 좀 넣어줄 수 있느냐, 뭐 잘 봐달라는 이유로 돈 싸들고 오는 학부모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왔나 의심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고서는 이제 차 태워가지고 어디 우리 가서 술 한잔 하자. 그러고서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쭉 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어디로 가냐면은 자 95페이지로 가보자. 9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이 성이 가난한 내용들이 좀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어쨌거나 소설가였잖아. 근데 그렇다고 이제 조은처럼 글을 안 팔고 살려는 사람은 아니었어. 그래서 전쟁이 나서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 무슨 좁은 그 소설 해외 소설을 번역해가지고 해주는 일을 해. 그래가지고 그 책 번역 다 하면 이제 돈 많이 벌겠다고 아내한테 자랑을 해. 그랬더니 그 아내가 주변에다가 다 자랑을 한 거야. 우리 남편이 이제 조만간 몇백 원 벌 거야. 그 당시에 되게 큰 돈이니까. 그랬는데 돈을 못 벌게 됐어. 그 인세가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에는 가난해가지고 주변한테 빌려먹을 수 있게 됐는데 아내가 이제 그동안 자랑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는 다른 집에서 쌀도 못 빌려먹게 됐다고 그러면서 남편을 원망하고 바가지를 긋지. 그래서 석은 지금 되게 그런 것 때문에 쫄리는 상황이야. 사실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도 가난하고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조은과 같이 비싼 집에 가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왔나 라고 하니까 거기 보면은
자, 59페이지 봐봐. 자, 거기 보면은 맨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3년 동안 나는 타락했네 라고 얘기를 하지. 조은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타락이란 인한 자네의 세계가 넓어지고 커졌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판인데 하고서는 이제 얘기를 했더니 조은이 또 복잡한 표정이 서리더니 자, 술을 부어가지고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지. 나는 이를테면 넓은 데서 구멍으로 기어들어가 움따자사 못하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터이지만 자네야 넓은 세계를 여기서 뭐야 석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이제 가난해졌는데 너는 넓은 세계를 활발 날아다니는 셈이 아니까 작품 세계가 커지고 힘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품 그래 일단 이걸 보게 하면서 이제 종이를 내밀지. 종이는 이제 이게 미희가 마지막에 만났을 때 좀 편지하고 검정 넥타이야. 자, 검정 넥타이는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어때? 검정 넥타이가 잘 어울린다고 하면서 미희가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검정 넥타이인데 검정 넥타이는 사실은 이제 뭐 치장하지 않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조은이 옛날에 이제 검정 넥타이를 많이 메고 다녔거든. 이거는 이제 과거 조은의 모습, 자존심이 강했던 이제 과거 조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인 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굳이 처음에 이제 마지막에 원래 6.25 전에 세속적인 삶을 살 때 넥타이를 선물을 했었어. 왜 선물했냐면 맨날 검정 넥타이만 보고 다니니까 사실 뭐 나도 요새 맨날 검정 옷만 입고 다니긴 하지만 편해서. 근데 검정 넥타이만 하고 다니니까 좀 사람이 꾸미고 다니라고 넥타이를 선물을 했던 거야. 근데 이번에는 검정 넥타이를 선물했어. 이건 뭐야? 과거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지. 누가 선물한 거줬어? 미희가 조은한테 선물했는데 이때는 6.25 전에는 조은이 맨날 검은 넥타이만 보고 다니니까 넥타이 좀 바꿔 메고 다니세요. 여기서는 다시 넥타이를 선물하는데 검은 넥타이를 선물해. 이건 뭐야? 옛날에 조은이 항상 하고 다니던 검은 넥타이는 자기 작가로서의 어떤 자존감 같은 걸 나타내는 거잖아. 자, 그래가지고 그걸 선물을 한 거야. 이제 그거를 이제 내보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석한테. 자, 거기에 보면은 조은 선생님하고서 이제 써있지, 편지가. 선생님의 호의는 다방 차려주겠다는 거지. 뼈에 사무치 오나, 그러니까 다방 차려주겠다는 걸 거절하는 거야. 제가 취할 길은 이미 작정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선생님 몰래 간호장교 시험에 지원했습니다. 시험은 월요일 대구에서 치르나 준비 때문에 지금 떠납니다. 그때 그 넥타이는 집과 함께 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대신입니다. 선생님은 역시 그 검정 넥타이를 매셔야. 이건 무슨 뜻이야? 이제 조은이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제 그 사명을 다시 되찾기를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러고서 안녕히 얘기를 하지. 자, 미인은 그랬더니 그 미인과 석이 얘기를 하지. 그래서 석이 또 잘 아는 따라다니던 문학소녀였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제 옆에 보면은 미인은 자네도 알다시피 나를 따르던 문학소녀였었네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지. 자, 그래가지고 뒤로 한번 가보자. 자, 여기 7파트는 사실은 좀 특이한 게 분명히 이제 입을 열었다 하고서 거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따옴표 안 넣고 그냥 과거 해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대사를 다시 또 쳐버리지. 그러니까 7 전체가 뭐야? 조은의 말을 갖다가 때려 넣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안에 대화가 나오잖아. 과거 해상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쭉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103페이지 한번 봐봐. 밑에서 이제 한 5번째를 보면은 자, 미인은 사변에 의해서 키워졌고 부쓰여졌고 올바른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어때? 낭떠러지를 불어 떨어지는 듯 했다는 거죠, 조은이. 그래가지고 친구의 구원을 찾아서 석을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해. 이제 석을 찾아온 이유가 드러나지. 그래서 맨 마지막 결말 2페이지 봐봐. 조은의 긴 이야기를 듣고 난 석은, 그러니까 아까 7까지가 다 뭐야? 다운표 안 들어간 부분이 전부 조은의 말이었던 거지. 7파트가 전부 다. 자, 난 석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렇게 호기심을 이끌었고 기대의 대상이 되었던 그에게 이제 아무런 흥미도 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가 경제적으로 이제 조은이 성공한 거에 대해서 처음엔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관심이 없어진 거지. 그보다는 누구를 더 관심 가지게 돼? 이 조은은 처음에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관심이 어떻게 돼? 없어지고 여기로 관심이 옮겨간 거지. 제 2인간에 대해서.
석에노야 마음은 강렬한 미희의 인상으로 꽉 차 있었다. 그리고 미희가 조은의 마음에 던져준 충격 이상의 충격을 속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안주가 좋아서만은 아니었다. 강렬한 빼가지고 석을 취하게 하지 못하였다. 역시 마음이 미희로 말미암아 팽팽 차 있었기 때문이다. 조은의 차로 집에 돌아오면서 석은 큰 소리를 탕탕 치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다. 이게 원래 이제 그 술주정이야. 석이 원래 하던 얌전하게 자리에 들어가 가족들을 들볶지 않았다. 그의 엄숙한 태도에 가족들은 또 술을 먹었다고 잔소리를 할 수 없었다. 자, 그러고서 이제 생각을 하지. 조은의 말대로 조은은 사변의 압력으로 그의 사명을 포기했고 사변을 통해 미희는 용감하게 시대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즉 1인간형과 2인간형이지. 그러면 나는 사명도 포기치 못하고 그것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말라가는 나는 사변이 빚어낸 한 타입, 즉 제3인간형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제3인간형이라고 부르는 소설이야. 됐지?